언니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라도 있어? 그냥 빌붙는 인간일 뿐이잖아. 평생 제대로 한 일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우리 엄마 가게를 관리하겠다고. 닥쳐. 내가 아니었으면 재훈 오빠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도 않았어. 넌 그냥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이 가게에서 편하게 살면서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만해라. 너희가 싸우러 온 거라면 다시는 이 문을 넘지 마라.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끊임없이 기대고만 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를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가게를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하지만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해온 딸 정아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믿을 수 없는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갈등. 어느새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결국 가족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말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는 정미숙, 올해 75살이다. 평생을 이 작은 해산물 식당과 함께 살아왔다. 남편 이동석과 함께 40년 넘게 일구어온 곳이다. 처음에는 작은 손수레 하나로 생선구이를 팔기 시작했고, 점차 규모를 키워 지금은 부산에서 제법 이름난 가게가 되었다. 우리 가게는 자갈치 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새벽이면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하루 장사를 준비한다. 신선한 생선 냄새, 짭짤한 바닷바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좌판 상인들의 목소리, 멀리 항구에서 울리는 배의 경적 소리까지, 이런 모든 풍경이 나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다. 남편 동석은 원래 어부였다. 바다시를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배웠다. 하지만 젊은 시절 배에서 사고를 당한 뒤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생계를 찾아야 했다. 내가 22살이던 해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던 시절에 남편을 처음 만났다. 그는 거칠고 탄탄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굳은 살 박힌 손,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우리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미역국 한 그릇을 조용히 먹고 가곤 했다.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졌고 거창한 연애도 없이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다. 결혼 후 손수레 하나로 장사를 시작했다. 나는 생선을 손질하고 양념을 준비했고, 남편은 그 생선을 구웠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배에서 갓 돌아온 어부들이 주된 손님이었다. 값비싼 재료를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생선구이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덕분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결국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딸 정아를 막 낳았고 아들 재훈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였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손님들은 항상 북적였다.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만이 아니었다. 따뜻한 분위기와 가정적인 정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장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닫으면 남편은 늘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표정만 봐도 우리 가게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소연이가 갑자기 찾아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단순히 저녁을 먹으러 온 것도, 안부를 묻기 위해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저희가 좋은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계약금을 조금 더 채워야 해서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장부를 덮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 둘,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계획이니?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이는 고개를 숙였고 재훈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은 예전에도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갔었다. 그런데 한 번도 되돌려준 적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처음 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를. 그때 우리에겐 그저 작은 손수레 하나뿐이었다. 남편 동석과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를 준비했다. 나는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남편은 숯불을 피우고 손수레를 깨끗이 닦았다. 시장 골목 한쪽에서 조그맣게 생선구이를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아무도 우리 생선구이가 맛있는지 아닌지를 몰랐으니까. 미수가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당연하지. 오늘은 꼭 다 팔고 가야 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생선구이를 사갔다. 그러다 점점 단골이 생겼다. 아줌마, 이 집 생선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이 집 양념이 기가 막히네. 마누라한테도 한번 먹어보라고 해야겠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됐다. 하루하루 벌어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갔지만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다. 우리는 손수레를 비닐로 덮고 비를 피해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장사를 포기하고 집에 가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단골 손님 한 명이 우산을 쓰고 다가왔다. 이모, 오늘 장사 안 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손님도 없고 나는 있어요. 비 오는데도 이 집 생선이 생각나서 일부러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기 시작했다. 남편도 힘을 내서 움직였다. 그렇게 그날 비를 맞으면서도 장사를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장사를 멈추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겨우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다. 여전히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나는 두 아이를 낳았다. 첫째, 재훈과 둘째 정아. 두 아이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정아는 어릴 때부터 장사하는 걸 좋아했다. 겨우 5살 때부터 가게 앞에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초등학생이 되자 계산도 돕고 반찬을 나르기도 했다. 엄마, 오늘 고등어 몇 마리 팔았어. 오늘은 꽤 많이 팔렸지. 내 덕분에 손님들도 기분 좋아했어. 나중에 가게 더 크면 내가 사장 될 거야. 그 말대로 정하는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게를 맡아 관리하기 시작했다. 대학에 가서도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가게 운영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우리 가게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반면 재훈이는 달랐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잘 졸업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재훈이는 졸업 후 몇 번 직장을 옮겼고 결국 사업을 해보겠다며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다. 엄마, 나 이번에 친구랑 같이 카페를 차려보려고 해.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진짜야. 나는 말없이 돈을 건넸다.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몇 개월 후 또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려고 해. 이전 사업은 어떻게 됐는데 잘 안 됐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또다시 돈을 빌려주었다. 이번에는 잘 되기를 바라며. 그러나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며느리 소연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엄마, 이번엔 아파트 계약금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할까? 1년 전, 나는 재훈을 돕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다. 당시 그는 전세금을 사기당했다며 간절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나는 속으로 걱정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돈을 내주었다. 하지만 얼마 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던 지인이 말했다. 미숙 씨, 얼마 전에 보석상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비싼 목걸이를 사고 있던데 잘 살고 있나 봐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우리 가게가 어렵지 않다고는 해도 그렇게 사치할 정도의 여유는 없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으로 가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내가 정성스럽게 모아두었던 값진 도자기며 결혼 기념으로 아들에게 준 금반지가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재훈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재훈아, 혹시 내가 우리 집 물건을 판 적 있니?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소연이 먼저 나섰다. 어머니, 그건 다 제가 했어요. 어차피 오래된 물건이잖아요. 집 정리도 할 겸 좀 팔았어요. 나는 소리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적어도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소연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필요 없는 물건들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이 상했지만 한 번은 참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 저희 도와주실 수 없어요? 나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재훈이 다시 실패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도 생각했다. 그러자 소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왜요? 어머니 돈 있으시잖아요. 정아한테는 다 해주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소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재훈도 거들었다. 맞아, 어머니. 정아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면 매번 거절하시고 그게 공평한 건가요?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정아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오빠, 나는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어. 나는 일해서 벌어. 오빠도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가게에 나와서 일하면 되잖아.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가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소연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섰다. 나는 그저 가만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문득 떠올랐다. 내가 젊었을 때 동석과 함께 비 맞으며 장사하던 날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을 벌린 적 없던 그 시절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재훈도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십 년을 고생해서 일군 가게, 온 가족이 함께 지켜온 이곳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재훈이 화난 얼굴로 떠나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그는 지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 하지만 그보다 더 답답한 것은 그 애가 아직도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때 남편 동석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어. 우린 도와줄 만큼 도와줬잖아. 이제 그 녀석도 좀 정신 차려야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어미인데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 만약 이번에도 돕지 않으면 정말 다시는 못 일어설까봐 겁이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놈이 계속 기대는 거야. 우리가 늘 뒤를 받쳐주니까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거라고. 처음 한두 번은 부모니까 돕는 게 맞지. 하지만 계속 도와주면 그놈은 절대 혼자 서지 못해. 남편의 말이 맞았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내 새끼니까. 그때 정아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를 내 앞에 놓았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지금은 화가 나서 그렇게 떠났지만 결국엔 엄마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는 힘없이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다. 몇 시간 후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재훈이었다. 그 옆에는 소연이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벌써부터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나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러자 재훈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소리쳤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한테 돈 한 푼도 못 빌려주겠다고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너희한테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 없어. 소연이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부모라면서요. 자식이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 않니, 소연아. 지난번 돈도 결국 내가 멋대로 써버렸잖아. 그러자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상황이 좀 달랐어요. 무슨 상황이?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을 제멋대로 써놓고선. 재훈이 급히 나서며 말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그 일은 우리가 미안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절박해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냐? 재훈아, 내가 몇 번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잖아. 난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재훈은 점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정아는요? 정아한텐 뭐든 다 해주면서 왜 난 안 돼요? 그 순간 정아가 나섰다. 오빠, 나랑 비교하지 마. 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어. 난 직접 벌어서 가게를 키웠고 엄마도 날 믿고 도와주신 거야. 오빠도 가게 와서 일하면서 갚아 나가면 되잖아. 재훈이 한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결국 엄마도 정아만 편애하는 거네. 알았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도움 청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거칠게 돌아섰다. 소연도 따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내게 쏘아붙였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었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나를 원망하며 떠날 줄은 몰랐다. 정아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지. 하지만 가슴이 먹먹했다. 내가 정말로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날은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고 가게 안에는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정아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소연이 들어왔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일주일 전 재훈과 함께 화를 내며 떠난 후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얼굴빛도 좋지 않았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냐? 소연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돈을 빌리지 못한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저도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었다. 가게에서 일한다고? 소연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아랑 함께 가게를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정아가 카운터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소연은 정아를 바라보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게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아는 비웃듯 웃었다. 웃기지 마세요, 형님. 지금까지 가게 일에 단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진 적 있어요? 장사가 잘 되든 말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관리하고 싶다고요? 그 이유가 뻔하잖아요.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게 아니라 난 정말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 해. 그래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요. 이게 정말 가게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냥 돈 관리하고 싶어서예요? 정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얘들아, 그만해. 나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는 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아,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 없던 가게를 갑자기 운영하겠다고 하면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소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어머니, 저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예전에는 실수도 많았고 철없게 행동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에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나는 다시 정아를 바라보았다. 정아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소연을 받아들이면 가게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이 뻔했다. 정아는 소연을 신뢰하지 않았고 소연도 과연 이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가족의 균열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들이켜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 재훈의 전화가 걸려온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엄마, 나 잘렸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내가 명단에 포함됐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직장을 잃은 재훈은 이제 정말로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대출도 많고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밤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냥 도와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다. 하지만 그러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임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을 내렸다. 재훈아. 아들은 눈이 퀭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엄마가 도와줄 방법이 한 가지 있어. 가게에서 일해라. 하지만 너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제일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직접 증명해봐. 재훈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줘.
근데 나 장사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요리도 못하고 서비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배우면 되지 않겠니? 내가 정말로 노력한다면,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기회는 여기 있어.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해서 재훈의 식당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가게에서의 재훈은 정말 엉망이었다. 야, 거기 반찬 좀 제대로 놓고 가라. 그릇 닦을 때 물기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직원들에게도 계속 혼이 났다. 특히 정아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다. 오빠, 손님 앞에서는 절대 한숨 쉬지 마. 그런 태도가 서비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 그럼 오빠는 내가 매일 하는 일이 쉽다고 생각했어? 정아의 말에 재훈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동안 정아가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소연 역시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예전처럼 마구 돈을 쓰는 일은 없어졌다. 대신 가계부를 쓰고 작은 것부터 절약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야 해. 소연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조금 놀라기도 했고 조금은 안도했다. 드디어 며느리도 책임감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재훈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가 이제는 주문을 직접 받기도 하고 설거지도 군말 없이 했다. 가장 놀라운 건 예전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재훈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왜 그러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때 돈을 그냥 줬다면 난 아마 계속 실패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이제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이 아이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은 생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과연 이 변화가 영원할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나는 그저 조용히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